북한이 어젯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북한 당국이 편집한 열병식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 3시에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야 열병식, 자정이 넘은 열병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저녁 시간대 야간 열병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 있었던 기념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양옆으로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있었고 중국의 리홍중 전인대 부위원장이 양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이번 열병식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선보였다기보다는요. 기존의 북한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성 17형, 화성 18형.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핵 전력 자산입니다.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무기를 선보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를 선보였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내보내려고 발신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북한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장 특이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이 결석을 과시하는 이 중국의 대표단,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직접 국방장관,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쇼이구 국방장관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북중러 친밀 관계, 연대 강화를 좀 과시하려 했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자, 새로 이제 개발 생산된 것으로 전해지는 전략 무인 정찰기 그리고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자가 이제 공개가 됐죠.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하는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자, 앞서 이게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와 외양이 굉장히 흡사하다. 과연 성능도 비슷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 무인 공격기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사진도 공개를 했거든요. 자, 실전성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거는 앞으로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2년 전에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엄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사실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대표적인 무인 정찰기와 상당히 흡사한 그런 무인 정찰기를 띄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무인 공격기와 비슷한 MQ-9, 리퍼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무인 공격기와 비슷한 이런 공격기, 무인 공격기와 또 정찰기를 선보였다라는 것은 어디서 과연 이런 기술력을 확보했을까? 한쪽에서는 지금 시리아를 통해서 무슨 이런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정보를 해킹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의 기술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취득을 해서 이런 전략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하지만 그 말씀하신 그 고고도 정찰 기능이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이게 과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2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선보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그때 당시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인기 개발이었는데 개발을 공언한 지 정말 불과 2년 만에 좀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외양은 흡사합니다. 외양은 흡사한 짝퉁 글로벌 호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너무 비슷해요. 어느 정도 기술의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인 정찰기 그리고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를 보면 앞서 김 위원장하고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열병식 전날에 있었던 무장 장비 전시회 여기서 이제 공개를 했던 그 무인기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이걸 앞서 그 전시회에서 보여준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 뭐 조금 저는 큰 흐름에서 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북한과 중국의 밀착 정도에 비해서 러시아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정도가 훨씬 더 강하다.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국제 정치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지금 예. 기존의 국제 질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보겠다, 수정하겠다라는 국가들이라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뭐 미국과 이중 격투기라 그러죠. 이중 격투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링 위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뭐 여기를 깨물면 반칙이고 저 밑에 치면은 뭐 반칙이다. 뭐 이제 어떤 룰을 놓고 경쟁을 한다면은 러시아는 링 밖으로 나갔어요. 아예 링 밖으로 나가서 링을 불사르려는 어떤 그런 지금 행동에 돌입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도 조금 너무 막 나간다라는 차원에서는 러시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놓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무기들을 러시아에게 보여주면서 이 무기들을 너희에게 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돈을 받고 이런 무기를 갖다가 러시아에게 뭐 수출할 수 있다면은 뭐 경제적인 이익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다목적인 용도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서 연설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지금 연설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연설을 통해서 미국을 또 맹비난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핵 공격한다면 보복 핵 공격으로 미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또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두고는 핵 전쟁 기구다 이렇게 비난을 네. 했습니다. 자, 이 강순남 국방상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장관인데 네. 이 국방상의 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요. 예. 그 자신들이 아픈 곳을 찔릴 경우에는 극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 보고서죠.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 COI 보고서라고 하는데 인권 보고서가 나왔었을 때 정말 극렬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일상적인 미국의 뭐 전략자산 전개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발족시킨 NCG라고 그러죠. 핵 협의 그룹이 실제로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 18일에 첫 번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 그만큼 북한의 아픈 곳이 지금 찔렸다라고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과 NCG 발족, 그다음에 첫 번째 성공적인 회의가 확장 억제력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북한이 아픈 곳을 찔렸다. 그래서 지금 극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이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열병식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선보이고, 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초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이 아니었냐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뭐 러시아는 국방장관, 그 다음에 중국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와서 열병식을 참관하면서요. 예. 뭐 박수치고 그랬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 17형, 화성 18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핵 전략 자산이거든요. 예. 이를 보면서 참관하면서 박수치고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러한 핵 미사일 전력을 뭐 용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뭐 개발, 도발을 용인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고를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뭐 사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신들도 거기에 찬성을 했던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안보리 이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에도
안보리를 소집하자는 데 반대하고 예. 그다음에 양비론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저러는 것은 미국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저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에 대응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이러한 훈련이라든지 전략 자산 전개를 멈춰야 된다 이런 양비론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인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몇 년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들 국가가 사실 이렇게 용인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실제로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굳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용인하는 그런 예. 핵보유 국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가공할 만한 그런 핵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국가의 지위를 굳혀가게 되는 것이죠. 예. 특히 러시아 대표단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국방장관이 북한에 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무기 수입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아마 핵 기술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는 정말 대놓고 지지하는 몇몇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북한, 뭐 벨라루시,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두어 개 국가를 빼놓고는 사실 러시아를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이 러시아와 전략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경제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대놓고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진영화되고 있는 국제 질서, 그러니까 북중러의 이 독재주의 국가 진영에서 북한이 좀 앞잡이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이 핵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동안도 상당히 많은 부분 기술력을 갖다 제공했다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예. 만약에 뭐 돈도 벌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 상응하는 대가로 핵미사일을 개발함에 있어서 보다 뭐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면은 뭐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놓고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 자, 한반도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뭐 무역 갈등이랄까요? 뭐 네. 경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정승절을 맞아서 이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예.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뭐 일각에서는 이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것이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기 때문에 북중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연대를 지금 공고화하고 있다라는 뭐 분석도 있는데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일 이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이 북중러 연대가 그 전에 강화가 되고 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지금 증진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도발이 잦아지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진영화의 구도 속에서 나름대로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뭔가 전략적인 독자성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에 뭔가 완충지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 이런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는 것이 좀 의미가 없게 된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나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복원의 속도를 내고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북중러 같은 경우에 또 여기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니까 예. 무엇이 먼저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지금 뭐 굉장히 구조적인 것이고 추세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영화의 심화라는 것은 좀 거스르기 좀 어려운 그런 추세, 뭐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한미일과 그리고 북중러 이 대립 구도와 관련해서 네. 자 앞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게 된다면 신냉전 구도가 한층 더 심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자, 한미일 협력 구도와는 달리 북중러 협력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의 틀이 다르다. 확실히 이 북중러의 이 구도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예. 일단 한미일은 뭐 자유, 뭐 민주, 인권, 법치, 뭐 어떻게 보면은 인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기반을 둔 그런 연대 아닙니까? 예. 물론 한미일도 국가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이익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이뤄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나온 적도 많고요. 예. 이견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연대고 그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사실 이들 국가의 한미일 3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중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연대일까요? 독재가 어떤 가치일까요?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 어떤 가치일까요? 이들 국가가 이렇게 연대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 그냥 반서방, 반자유주의, 지금 이런 현상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그런 연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건건 이익이 앞장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대이기 때문에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지속 가능성이 어려운 어떤 이익에만 기반을 둔 그런 연대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오는 10월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가치 기반 연대는 아니지만 반서방, 뭐 반주유주의, 반자유주의 이런 네. 가치를 통해서 중러 밀착은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예. 그래도 링 안에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규칙을 놓고 좀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링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저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요. 예. 앞장서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뭐 북한 있겠죠. 벨라루스,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2개 국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예. 이런 국가 외에는 사실 러시아가 연대를 공고히 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동맹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가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기댈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도 예. 좀 입장이 애매하거든요. 전폭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비론을 제기하고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나토가 동질하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중재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좀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시진핑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계속 애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만약에 지원을 중단한다. 예.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는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지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중국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열병식과 신냉전 구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